안녕하십니까. 1435회 거리의 탈옥수편 연출한 이한기 PD라고 합니다. 1435회에서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자유형이라는 거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형을 말하고요. 불구속 재판이라든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혹은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때부터 수사를 불참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선고에 따르지 않고 잠적하거나 도주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들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부릅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제대로 알게 된 건 처음이었는데, 저도 처음엔 당연히 경찰에서 잡으러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상 보면은 경찰의 임무는 수사 단계까지이기 때문에 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은 사실은 경찰에서 추가로 이 사람이 이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되거나 수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경찰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쫓거나 할 권한이 없고, 그 기소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 이 사람들을 검거해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전담해서 현재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대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그전까지 누적된 그리고 신규 발생한 걸 모두 합쳐서 한 6천 명 정도의 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난 5년 사이를 보면은 한 2천 명 가량 증가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까지 많이 급증하게 된 이유로 추정되는 게 혹시 또 있나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비해서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원칙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애초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게 현장의 시선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21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바로 징역이나 금고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판례들이 만들어지면서 법적으로 인권을 좀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자유형 미집행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통신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도주를 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아진 거죠. 예를 들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를 사용해서 연락을 하면은 통신 위치나 이런 걸 추적하기도 어렵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밀집된 장소에 가서 압수수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추가 범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탐문했을 때 알려주는 범위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집행자들이 숨기도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때는 뭐 영장이라든지 뭐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다 받고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죄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한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외배에 돼서, 그러니까 과하게 이 사람을 수사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접촉이 돼서 현행 법상으로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통신영장이라 그래서 뭐 이 번호가 어디서 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으로는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영장이 기각되는,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검거나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취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자유형 미집행자에 관해서 이전부터 저희 팀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PD님, 다른 작가님들도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취재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와중에 방송에 나온 이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2018년도에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한 100억 원대 정도의 전세 사기를 일으키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1심 직전에 이제 병고소로 나왔다가 잠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을 알고 저희 이제 제보창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2018년에 이 전세 사기가 터졌을 때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왔었던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미 제보가 왔었던 이 회장의 전세 사기 사건과 그다음에 이 회장의 이런 도주 과정을, 이번 사건들 전반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회장이 초기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90년대 때는 사채업 쪽에 근무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90년대에는 종로나 강남 등지에서 부실 채권 등을 사서 팔고 또 사채 일수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이 2000년대부터 경매 시장에 굉장히 뛰어드는데 빚이 많이 껴있어서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어떤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좀 사는 어떤 일에 종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0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영등포구 일대 오피스텔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오피스텔도 근저당이 있거나 부실이 있어서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소유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집들을 많이 구매를 했고요. 사기 범죄 전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용이 없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서 신탁제도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신탁제도는 쉽게 말하면은 신탁회사가 신용을 빌려주고, 이 사람은 신탁회사를 통해서 이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굉장히 악용한 거죠.
신탁회사를 이용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데 그 당시에 실제 세입자가 썼던 계약서랑은 다른 방식의 계약서를 신탁회사를 통해서 새마을금고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실제로 썼던 계약서는 전세 계약서인데 이거를 신탁회사 통해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때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서로 그냥 통일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계약서를 보면은 세입자의 사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5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서로 그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면 새마을금고에서 나와서 진짜 그 집에 이 사람이 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제출된 계약서가 원본이랑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거에 좀 소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피해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새마을금고라고 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패소하셔서 전세보증금 피해를 전혀 받지 못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음에도 왜 피해자들이 못 받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애초에 이게 전제가 되는 새마을금고의 계약 자체가 사기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보다는 새마을금고가 더 우선되는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측에다가 다 사기를 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장이 도주 이후 4년간의 행적이 어땠나요? 저희가 우선 파악한 바로는 2020년에 이 사람이 병보석으로 출소를 했을 때도 방송에도 어머니라고 표현됐던 분의 병간호를 한다고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었거든요. 피해 있는 것은 저 방에 있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분이 3년 동안 내가 병간호를 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했던 분을 저희가 만났어요. 들었던 바로는 이 회장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 사람을 저렇게 막 대소변 받아내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적 초기에 아마 이 사람이 병원에 숨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인 게 돌이켜보시면 2020년이 코로나 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족들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간병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통행이 자유롭고 병원에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정도까지는 병원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이 간병인들 사이에서 신임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또 자서전을 이용해서 투자를 받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2023년에 이분이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전국을 조금 다녔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체포됐던 은신처 일산에 이 사람이 어머니로 모시던 사람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집에 상당 기간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인 건가요? 실제로 이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나이 차이가 한 10몇 살 정도 차이가 나는 연상의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키워준 뭐 친이모는 아니지만 이모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내연녀였던 거죠. 오랫동안 이 회장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랑 관계가 이제 사기를 이 사람한테 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 이혼을 당했던 것 같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당하면서 이 사람은 살림을 합치고 그 주변에서는 와이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 아내다. 이렇게 주위에서는 알고 있고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던 그 조력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 조력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이 둘 관계도 사채업 시절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조력자의 주장으로는 자기는 이 회장이 재판받고 도주 중인 건 몰랐다고 입장을 한 거죠. 다만 자기도 세금 문제가 있어서 좀 피해 다닌다고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유형 미집행자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제가 돼야 될 게 도움을 줬던 조력자들이 이 사람이 징역형을 받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를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죠, 조력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벌이 좀 어렵고 실제로 어떤 경우까지 저희가 들어봤냐면은 뭐 당구장 앞에서 조력자가 오토바이를 대고 있다가 자유형 미집행자가 도망 나와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서 둘 다 잡아서 조력자까지 수사기관에 인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력자가 나는 그냥 나오길래 태워다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분들은 경찰은 아니니까 이렇게 출동을 나가는 상황에서 좀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실제로 이분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삼단봉이랑 전기 충격기 수갑 이 정도인데 그래서 실제로 막 칼로 위협을 해서 칼에 찔렸던 경우도 있었다고 봤고 2층이나 이럴 때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충돌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할 때 차량에 매달려서 갔던 적도 있고 도주하거나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 집행 이후에 도주를 한 죄에 대해서는 추가로 처벌받지는 않나요?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재판 도중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게 양형 기준에 따라서 정상 참작을 안 할 요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회피하는 거 봤을 때는 뉘우침이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이게 되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형량이 넣거나 이렇게 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불구수사라든지 영장 청구,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이 사실 확립된 지가 불과 20년 안쪽이거든요. 사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영장 청구 제도 자체가 검찰에서 하면 당연히 거의 법원에서 100% 발부를 해줬고 특히 이제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대에는 이런 강제수사권을 남용해서 영장 없이 사람을 압수수색한다든지 뭐 영장 없이 미행이나 도청하는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강제수사, 구속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허점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불복해서 도망가는 순간부터 새로운 범죄로 구성이 돼서 도주죄, 형면퇴죄 같은 이제 범죄 구성돼서 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법원 경찰도 나선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와 더해서 현상수배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석금을 어느 정도 낸 상태가 있으면 그 보석금을 걸고 그 사람 잡으면 이 범죄자가 낸 보석금을 너희한테 줄게라는 제도도 있고 우리나라랑 좀 사법체가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에 이런 형 이탈자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방송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수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현재적으로는 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 검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새로운 죄가 아니니까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참여할 수도 없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할 사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메인 사안은 아닌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각 지청마다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 수사관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저희가 또 이제 하나 생각해봐야 될 점은 비단 이제 국내에서만 미집행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도주하는 미집행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같이 취재를 했던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미집행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 검거하기 훨씬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인력 보충은 인력 보충이지만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선 다 담지 못했지만 가족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 이제 얘기를 못 한 거죠.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를. 근데 가족들도 돈이 이제 안 오니까 와서 물어봤을 때 사실 나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라고 했을 때 물론 위로해주는 가족도 있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도 수천만 원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니까 너는 왜 그걸 잘 안 알아봤냐. 그때만 하더라도 또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게 이제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시절 아니니까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분도 너무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이 회장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건의 원고 피해자분들에게 통지가 전혀 되지 않아요. 재판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바뀌어서 피해자들이나 원고에 대해서도 뭐 알 거야 이런 부분에서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현재도 이분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이 회장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전주에서도 식당들 다니면서도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금 빌린 정황들이 되게 많이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선뜻 또 이렇게 드러나시기를 좀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당했다는 거를 창피하시는데 뭐 방송 말미도 나왔지만 사기를 친 사람이 작정하고 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피해자들을 저희가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셨을 때 자기가 이 회장한테 피해를 본 게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또 제보를 하고 수사를 요청해서 이 사람이 합당한 죄 처벌을 받고 이 사람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은 그걸 반드시 환수해서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사기 당하신 분들한테 일정 부분 조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